한국은행의 그 10월달 거주자 외화예금 동향도 다소 의외였고, 그리고 많이 이제 늘었죠. 예, 많이 늘었더라고요. 한 70몇억 불 늘었던가 전체. 78억 불. 예, 그 중에 달러가 한 65억 불인가 그 정도의 통화별 구성은 사실은 큰 의미를 큰 가지고 의미는 있지는 없고 않습니다. 거의 뭐 달러가 늘었다고 보면 되는데, 거기다가 11월 들어서 이렇게까지 1,100원을 위협받는 와중에도 5대 시중은행 오히려 외화예금이 늘고 있다란 말입니다. 예, 이 분위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전반적으로 외환시장 주변의 유동성이 그 전에 없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는 첫 번째는 최근에 이제 경상수지가 다시금 호전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유출이 되면서 경상흑자 부분을 상쇄를 시켰던 투자자금 흐름 자체도 네. 계속 투자자금 유출이 축소되는 모습이다가 이번 달 들어서는 거꾸로 외국인 주식 순매수를 바탕으로 해서 투자자금이 아마 순유입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우리 서학개미들이라고 지칭되는 해외 투자로 들고 나가는 달러보다 들어오는 달러가 더 많다. 훨씬 더 많아 보여집니다. 예. 결국은 전체 외환시장 주변에 기본적인 수요 공급의 여건 자체가 계속 공급 우위 내지는 적어도 대기 공급 확대 뭐 이런 쪽으로 계속 작용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저희 질문은 그런 와중에 기업들은 수출을 해서 받은 수출 대금도 늘고 있고, 뭐 그런 와중에 그러면 여기를 털어나 저기를 터나 뭐 이 매체를 보나 저 매체를 보나 대부분 달러 약세 그러고 있는데, 거기다가 환율도 최근 들어 뭐 3월 달에 우리가 코로나 뭐 가장 정신없을 때 1296원, 1300원대 위협하던 게 여기까지 오는 와중에 특히 1180원 무너진 다음에 정신없이 떨어졌잖아요. 예. 이러면 보통 들고 있는 달러를 좀 던져야 되는데 안 던지고 붙들고 있거나 오히려 조금 더 사는 모습, 그게 그 배경이 궁금한 거예요. 그 심리가. 전반적으로 사실 그 기업들이나 네. 개인 투자가들은 시장의 어떤 마켓 트렌드 팔로우보다는 어떤 장기 평균치 내지는 앞선 환율 수준에 대한 반대로 대응하는 부분이 일반적입니다. 환율이 지금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봐서는 현재 지금 당장은 하락 압력이 강하고 네. 그리고 앞으로도 뭐 일정 기간 동안은 하락 압력이 지속될 것 같다는 그런 전망이 지배적이긴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장기 투자자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환율은 사실은 일정 부분 방향성을 갖는다기보다는 순환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뭐 주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경제 성장이나 물가 상승 뭐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우상향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상승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환율은 사실은 렐러티브 밸류입니다. 상대적인 가격입니다. 이런 각 나라의 상대적인 어떤 가격의 지형도는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추세적으로 계속 강세로 가거나 약세로 가는 그런 통화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순환을 그리는 게 일반적입니다. 달러 대 원화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한 10여 년 정도 동향을 놓고 보면은, 또는 한 20여 년 동향을 놓고 보면 한 10년 정도 주기로 큰 변동성을 야기를 한 적이 있었고, 네. 그리고 조금 좁혀놓고 보면은 한 1년 내지 2년 주기로 상승 하락의 사이클을 보입니다. 대체로 조금 큰 그림에서 그리면은 한 2년 정도는 상승 사이클, 반대로 2년 정도는 하락 사이클을 보이는 게 일반적입니다. 결국은 환율은 평균 회귀의 성향을 보인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환율 수준이 많은 사람들이 쳐다봤던 과거 1년, 3년, 5년 뭐 이런 평균치보다는 훨씬 더 낮은 수준입니다. 뭐 결국은 각 나라 금리가 거의 붙어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캐리가 비슷하다고 그러면은 장기적으로 싼 자산을 찾는 게 사실은 스마트한 투자 전략이라 그럴 수가 있죠. 저희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단기적인 환율 변동의 이야기와 장기적인 어떤 자산 배분 차원에서의 달러화 매수는, 달러화 보유 확대는 좀 다른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당국 상당히 시장의 경계감이 상당한 것 같은데 어떻게 그 의지가 어느 정도로 평가되십니까? 우리가 이제 과거에 옛날에 트레이딩을 할 때 2004년도 뭐 이때를 소환을 하면은 그야말로 그 무소불위,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무소불위의 당국이었죠.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가 점점 더 어려운 지형도가 됐습니다. 훨씬 더 투명해져야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고, 그게 국내적인
그 눈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더 많은 눈들이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시장의 흐름을 과거에도 그랬었지만 사실은 거슬리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시장의 흐름을 수용을 하되 다만 가파른 변동성은 완화시키는 그런 차원의 대응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주열 총재가 그 금통위 이후에 그 화상 기자회견 중에 네. 받은 질문 중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환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뭐 이주열 총재는 과거에 비해서 현재 지금 환율이 수출 내지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환율 수준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작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가파른 환율 하락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최근에 가파른 하락 속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식적인 굉장히 의례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게 현재 지금 또는 최근에 당국이 보여온 기본적인 스탠스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기본적인 스탠스일 뿐만 아니라 이주열 총재님 보면 출제 교수의 의도대로 정답은 정확하게 내시는 분이에요. 예. 레토릭은. 달러도 당장 뭐 강세로 돌 것 같지는 않지만 약세도 어느 정도 올 만큼 오지 않았냐 한 정도인데 이러다 어떤 경우에 그럼 환율이 휘떡 한번 뛸 수가 있습니까?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당분간 환율 상단이 굉장히 무겁게 무겁다. 계속 작용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초에 제가 이 나왔었나요? 지난달 중순에 나왔었나요? 네, 예. 그때 그 당시에 봤던 시장 상황보다가 현재 지금 외환시장 주변의 상황 자체가 훨씬 더 환율 하락 쪽으로 무게 중심이 훨씬 더 많이 가 지난번 있습니다. 출연했을 때보다. 예, 그렇습니다. 특히 뭐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좀 전에 말씀을 하셨듯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번 달 들어서 어제까지 오늘까지 주식 순매수 규모가 코스닥, 코스피 양쪽을 합쳐보니까 한 7조 9천억 정도 맞아요. 되더라고요. 네. 제가 지금까지 이 숫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월간 기준으로. 어느 정도 언제까지 이런 추세가 지속될지 모르지만 이런 흐름이 계속되는 한 환율 하락 압력은 계속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거주자 예금 잔액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등등 외환시장의 주변에 어떤 대기 매도 물량들이 계속 쌓여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이슈로 인해서 환율이 반등한다고 그러더라도 그 반등폭은 굉장히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아래쪽에서 당국에 대한 경계감이 꽤 강한 편이고 그리고 현재 지금 환율 수준이 2018년도 6월부터 시작해서 19년 4월 중순까지 있었던 굉장히 좁은 박스권의 하단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현재 레벨이 무너지면 넥스트 레벨이 한 1,050원대 그렇죠. 정도 넥스트 레벨 정도가 네.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데요. 상당한 지지력을 보일 걸로는 예상이 되집니다만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트레이딩을 한다 그러면은 여기서 반등하기를 기다리고 사고 싶지는 않다. 롱은 잡고 싶지 않다. 사고 싶지는 않다. 오르면은 좀 팔아보고 싶다. 음. 쫓아가면서 저점이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쫓아가면서 내가 팔고 싶지는 않지만 적극적으로 추격 매도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 현재 흐름을 어게인스트해서 사고 싶은 장은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환율이 반등할 수 있는 뭐 반등폭은 좀 말씀드렸듯이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는 첫 번째는 최근에 나와 있는 그 백신 개발 기대가 되돌려지는 경우 예를 들면은 백신 주사를 놨더니 갑자기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더라. 뭐 그런 이벤트가 하나 있을 수도 있겠죠. 또는 갑자기 미국 경기가 생각보다가 훨씬 더 화랑을 보여서 현재의 흐름과는 달리 달러가 굉장히 강세로 유턴을 하더라. 이런 케이스. 두 케이스 정도가 아마 가능한 지형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중앙은행들이 배신 때릴 가능성은 없죠.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적어도 내년도 한 중반 정도까지 소위 이야기하는 그 지역 면역이 될 때까지, 자연 면역이 될 때까지는 그런 통화 정책을 들어올리는 그런 상황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집니다. 그래요. 물론 이제 최근에 이번에 나온 FOMC 그 의사록을 봐보면은
생각보다 좀 조기에 양적 완화를 축소 내지는 종료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부분이 조금은 꺼림직해 보이기도 합니다만 모든 그 팩트를 다 집어넣을 수는 없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유 부장님의 뷰가 지금까지 제 기억으로는 우리 주간 전망대 나오셔서 이렇게 큰 흐름을 짚어주심에 있어가지고 이 전망이라는 것이 사전적인 전망이라는 것이 참 어려운데요. 사후적 설명이야 누구나 깔끔하게 합니다만 큰 흐름을 지금까지 거의 정확하게 짚어 오셨는데 지금 위가 상당히 무겁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 이효석 팀장께서는 또 빅스 BIGS를 했는데 뭐 이런 것만 하나 뭐 없어요? 뭐 사실 CT 리서치의 말을 빌리면은 네. CT 글로벌 리서치에서는 내년도 외환 시장의 테마를 3가지 정도로 여기도 3가지 나오는 메인 템을 정하고 예, 있습니다. 그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글로벌 달러와 약세가 좀 더 확대될 것 같아. 더 연장이 되질 것 같아. 그 배경으로는 뭐 기존의 달러와 구조적인 약세에 더해서 네. 뭐 현재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완화적인 스탠스를 보이고 있는 연준,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기본적인 어떤 정책 성향 뭐 이런 것들이 모여지면서 달러와 약세가 현재보다가 좀 더 가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의 영향이 외환 시장에 훨씬 더 강해질 것 같아. 아하. 중국 위안화의 위상이 훨씬 더 높아질 것 같다는 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중국 경제는 상대적으로 금년 들어서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가장 먼저 플러스 성장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정상화를 향해서 다른 어떤 나라보다 빠르게 네.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중국의 플러스 요인은 상대적인 고금리 상황이 계속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좀 전에 계속 우리가 이야기가 되어 왔습니다만 상당 기간 동안 현재의 어떤 저금리 내지는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 유지되는 와중에서 중국은 지금 기존의 금리 수준에서 별로 떨어지지 않았어요. 금년도 들어서 기껏해야 중국이 지금 정책 기준 금리라고 그럴 수 있는 그 롱 프라임 레이트 같은 경우가 그 0.2% 인하시킨 데 불과했었습니다. 지금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중국이 지금 3.2% 위에 있습니다. 0%대인 다른 어떤 그 기본적으로 비교국들에 비해서 200배 이상 남는 거죠. 예, 비교국들에서 워낙 높은 상태이고 상대적으로 저금리 상황이 지속될수록 약간의 금리 차이가 사실은 엄청난 메리스로 캐리로 다가오는 거거든요. 결국은 10년짜리 채권을 사는데 10년 뒤를 보면은 20%만큼 초과 이익이 생기는데 중국 위안화가 20%만 약세로 안 간다고 그러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 여기가 디폴트가 날 그런 나라도 아닌 것 같고 뭐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 그런 게임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위안화가 훨씬 더 각광을 받게 될 것 같고 현재 지금 뭐 자본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지형도도 그렇습니다. 뭐 각종 글로벌 투자 인덱스에 중국 편입 비중이 계속 확대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새로이 뭐 지난번에 이야기했습니다만 WGBI 같은 그런 새로운 인덱스에도 편입이 되어지고 있고 결국 이런 자본 유입들 상대적인 어떤 빠른 경제 회복 같은 것들이 위안화 강세를 이끌 것 같고요. 이런 위안화 강세 지형도 하에서 결국 위안화의 영향을 받을 주변국 통화들도 같이 동반 강세를 보일 수 있겠다. 그 중에 하나는 선진국 통화 중에서는 유로화를 꼽고 있고요. 그 다음에 커머더티 커런시 중에서는 호주를 꼽고 있고요. 그리고 뭐 한국, 대만, 싱가포르 같은 이런 통화들이 상대적으로 강세 수혜를 받을 것 같다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테마는 외환시장에서도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 굉장히 좀 적극적인 거래 패턴이 나타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좀 전에 이야기하셨듯이 신흥국 자산에 대한 어떤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높아질 것 같다라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제 만약에 달러화가 완만한 약세 내지는 횡보세를 보인다고 했을 경우에 그리고 글로벌 경제가 가파른 인플레이션이 아니고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인다고 했을 경우에 사실 투자 자금들은 보다 높은 수익을 쫓아가지고
신흥국가로 재배분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런 환경 하에서 커런시 사이드에서 보면은 신흥국 통화들이 말씀드린 그런 주변의 신흥국 통화들이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그런 테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티 리서치 이야기였었고요. 알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전망은 사실은 환율 하단을 현재보다는 조금 더 많이 낮게 잡아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현재 환율 수준, 앞으로의 환율 수준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쳐다보는 도구 중에 하나는 현재 환율 수준과 비슷했을 때 과거의 상황을 소환을 시킵니다. 그리고 비교를 해보고 지금 현재 상황이 그때보다가 하락 압력이 주변 상황들이 더 하락 쪽으로 치우쳐 있는지 아닌지를 해보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 네. 또는 현재 상황과 비슷했던 과거의 상황을 소환을 해서 레벨을 비교하는 게 경우도 있습니다. 네. 후자 같은 경우는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뭐 전자 쪽으로 비교를 해보면 현재 환율 수준이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2018년 하반기부터 19년 1분기까지 환율 수준에 와 있습니다. 네. 그 당시에 주변의 외환시장 주변의 팩터들 또는 시장에 나온 화두들과 현재의 화두들을 비교를 해보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하락 쪽으로 무게중심이 좀 더 많이 그때보다는 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율 레벨을 그것보다 좀 더 앞에 있었던 2017년도 환율 수준으로 낮춰놔야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